안녕하세요. 오늘 미래 제조 산업 및 시장 동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4차 산업혁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일, 이런 일도 하고 있고 또 현장에 가서 기업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한 그런 좀 사례가 있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 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전체 강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조 산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글로벌 산업뿐만 아니라 또 국내 제조 산업 그리고 시장 동향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대체 뭔지 또 이런 거 살펴보고 여기서 어떤 전략들을 세우면 좋을지, 특히 오늘 강의는 창업을 했거나 또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떻게 이러한 제조 산업에서 그 창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전략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차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목차가 있죠. 첫 번째 목차 1강인 글로벌 제조산업 트렌드 이해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논의할 내용은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요. 글로벌 제조산업의 특징이 무엇인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글로벌 제조산업을 관통하는 트렌드가 무엇인지도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빅 웨이브에 해당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관점으로 어떤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제조 산업의 모습을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 살펴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키워드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경에는 이제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모습, 그 위에 이제 그 사람이 서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있고, 지구 환경 변화, 그리고 또 인구 변화, 탄소 중립,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중 경제 전쟁,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코로나19로 이야기되는 그런 팬데믹 현상, 그 와중에 생겼던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꽤 큰 웨이브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다소 작은 규모로 지나가는 그러한 이제 규모의 웨이브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빅 웨이브고 어떤 것이 스몰 웨이브며,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봤을 때 세계 제조 산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이제 변화되고 있고, 또 글로벌 공급망 변화, 그리고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국제 질서의 변화에 있어서는 안타깝지만 물리적인 전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들이 전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또 경제 전쟁도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 전쟁이 주요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또한 신냉전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변화 관점에서는 그동안에 각국에서 소위 오프쇼링 정책들을 추구했던 것과 반해서 점차 자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가는 리쇼어링 또는 자국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자국에 가까운 니어쇼어링 이런 정책들을 쓰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지역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을 묶어서 블록 경제를 형성하는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자원의 무기화 이런 현상으로도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에서는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인구 변화의 변화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제조 산업에 등장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목격했던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키워드를 보면 어떤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큰 규모로 또 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그 당시에는 매우 뜨거운 주목을 받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소 열기가 떨어지는 그런 키워드도 있었는데 대체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또 스마트 공장, 스마트 제조 이런 것들은 지속적이고 또 강도가 높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뭐 메타버스 또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는 매우 뜨거운 열기를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자 또 그러한 관심들이 다소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핀테크,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또 한때 큰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 등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ESG 뭐 이러한 키워드도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간 우리 주변에서 등장한 핵심 키워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키워드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거죠. 결국 미래를 예측하고 싶고요.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 대응하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예측이 어렵고 대응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그 1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 전혀 다르다. 지금의 세상은 10년 후에 없다라고 일갈한 이러한 그 학자도 있는데요. 마우로 기엔입니다. 와튼 스쿨의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그의 저서 2030 축의 전환에서 10년 후의 세상은 지금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예측이 어렵고 대응도 정말 힘들다는 것을 단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은 우리들은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해되면은 상당히 편한데 현상은 그렇게 구분이 돼서 순서대로 일어나지 이제 않는 것이 근본적인 이제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러한 그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예측이 어렵고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네트워크 현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은 4차 산업혁명 현상을 또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것에 따라 대응 준비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미래를 모르니까 우리가 또 손 놓고 그냥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실은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현상들을 뭐 전체를 한꺼번에 뭐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상들을 또 이제 크게 쪼개서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 필요하면은 하나씩 이렇게 합쳐서 보는
이제 그러한 이제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 꽤 이런 내용들이 나름 그 잘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7가지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살펴보고 여기서 필요한 인사이트를 그 추진하는 것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현상들은 대체로 뭐 연대기적인 관점, 또 정책 관점, 일자리, 혁신기술, 산업, 그리고 교육, 훈련, 인문학 관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떠한 인사이트를 찾아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남들과 다른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본래 뭐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연대기 관점의 연구 이런 것들도 뭐 좀 그 관심을 많이 갖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대기 관점도 실은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 매우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러한 혁명들이 우연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증기기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증기기관 하면 뭐 제임스 와트를 뭐 학교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떠올리는데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러한 혁명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을 우리는 연대기 관점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왜 증기기관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그것도 에든버러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겼는지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뭐 증기기관을 생각했던 사람 중에는 뭐 파뱅이라는 프랑스 사람도 있고 또 세이버리라고 하는 또 영국 분 또 그 이후에 활동을 이어간 뉴커먼 우리가 소위 이제 대장장이라고 말하는 분인데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제 했었던 업적을 뒤로 하고 제임스 와트가 나타나면서 실제 증기기관을 크게 발전시키고 상업화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산업화 시대를 이제 연 인물로 우리가 와트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혁명이라는 것은 실은 처음에 누군가가 시작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꽃을 피우는 것들은 또 장소, 시간, 사건,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그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시장의 리더로 활동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팔로워로 또 따라가는 것이 좋은지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최고의 그 성공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연대기 관점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도표는 그동안에 어떤 이제 발명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 발명이 이제 처음에 등장을 해서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또 그 다음 단계의 발명으로 그 발전하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는데요. 이 발명이라는 것만 봐도 실제 발명해 주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점점 진행되는데 실제 수익성, 즉 실제 돈을 버는 사람들 또는 성취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러한 발명들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이후에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차원에서 이 타이밍이라는 것의 중요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하게 볼 수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또 연대기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게도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관점은 이제 정책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은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상이 상당 부분 정부의 참여에 의해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이 일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주로 큰 정부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그 이제 과정을 보면 이러한 나라들마다 다양성이 증가함으로 해서 파퓰리즘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트르키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을
한꺼번에 뭐 45% 인상해주고 또 전 국민에게 1개월 동안 가스비를 무료로 쓰게 해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제 뭐 파퓰리즘 또 이렇게 정책들도 등장하는데요.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 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통된 현상이고요. 각 나라에서는 각각 각 나라에 맞는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어서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조 3.0이라든가 스마트 공장, 또 독일 같은 데서는 인더스트리 4.0, 또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뭐 2025, 그리고 유럽 같은 데서는 ESU 경영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정책 관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실제 이런 현상들을 잘 살펴봐야지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예견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뭐 R200 또 카테나 X 이런 것들이 뭐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에서 등장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이아 X를 굉장히 그 추진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러 부처에서 각기 이제 중요한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책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잘 이제 그 살펴보고 이해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퀵하게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저는 소위 찍어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이전에 트럼프 정부는 뭐 물론이고 바이든 정부에서 또 이런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 정책을 쓰는 셈이죠. 자, 이런 일들은 벌써 10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요. 뭐 미국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독일 같은 나라는 일관되게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독일 말로는 인더스트리 4.0 저렇게 표현되지만 영어로서는 보통 그냥 산업을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말을 하죠. 약어로는 뭐 I 4.0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뭐 라미 4.0이라고 하는 모델로 어떤 표준을 선도한다라든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주권 운동, 뭐 가이아 X 이런 거, 뭐 카테나 X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 중심으로 연합을 해서 활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뭐 매니팩처링 X라든가 DPP, 뭐 디지털 제품 여건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뭐 이런 활동들이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아래에서 활동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실은 2014년 이래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견제 이런 것을 마주하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또 정책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 이제를 경험하면서 이들도 디지털 경제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들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신기술 개발 이런 쪽에 그 강화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6G라든가 스마트 제조 쪽에 기술 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이 한때 경제 대국이었죠. 이런 경제 대국이 잠시 주춤했었는데 그간의 어떤 경제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또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하는 정책과 조금 대별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혁신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엣지 크로스 컨소시엄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뭐 RRI, 뭐 그 IVI라고 해서 뭐 로봇 쪽이라든가 또 산업 쪽의 어떤 밸류 이니셔티브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연대기관점, 정책관점 살펴봤는데요.
이 큰 현상을 보려고 그러면 더 쪼개서 보게 되는데 그 다음 관점이 바로 이제 일자리 관점입니다. 이 일자리 관점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이해하면 매우 좋은 기회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실은 큰 변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력 수요가 공급에 비대칭하고 있는 현상이 있고 일자리가 좀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 뭐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막 갈리는 현상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 참여하는 인력들이 보유한 기술들도 양극화되고 있고 또 단기 근무 현상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뭐 이직들이 가속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한 직장에서 평생 근무한다 이런 일들이 많이 등장했지만 이제는 그런 현상보다도 자주 기업을 옮기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온오프 어떤 환경들이 바꾸어서 일하는 스마트 워크 환경, 뭐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 4.0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생기기도 있는데요.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고 싶은 만큼 일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소위 노동 4.0 또는 일 4.0의 개념인데 이런 그 개념들이 점점 주목을 받는 것들이 특징이고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이 자꾸 일자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한다면 여기서도 또 기회 요인과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 요인들을 같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가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 혁신 기술이죠. 뭐 요즘 AI로 뭐 주로 혁신 기술들을 보통 많이 설명합니다만 실제로는 뭐 AI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이점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 즉 싱귤러리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 전문가들도 이게 언제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망 자체가 조금씩 앞당겨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스타트업 관점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런 과정에서 과장 또는 극단 같은 현상들을 상상하는 것들이 일상화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가짜 뉴스도 등장하고 막 이런 것들을 실제 경험도 하고 있고요. 또 뜻하지 않게 사기꾼으로 전락하는 사례들, 뭐 권도영 사례라든가 엘리자베스 홈스 사례와 같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나타나고 어떻게 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지 또 방지할 수 있도록 도울지 이런 것들이 이런 혁신 기술에서 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건데요. 뭐 산업 관점에 대해서도 이 현상을 뭐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크게 보면 융합 산업 또 융합 기업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압도적인 독점을 하는 그 독점 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하신 분들이 노력하셔야 될 일들은 이러한 독점 기업들 사이에서 틈새 시장을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은 이러한 관점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국내에서도 이런 DX 이런 분야에서 선도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고 예컨대 LS 일렉트릭이라든가 얼마 전에 이름을 바꿨던 포스코 ICT 최근에는 포스코 DX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융합 기업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뭐 지멘스라든가 미쯔비시 전기 이런 기업들이 이런 융합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들이 이제 산업 관점에서 우리의 현상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육, 훈련 관점인데요. 뭐라고 해도 이제 교육은 평생 교육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T자형 인재, 또 파이형 인재를 추구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그 과정에서 미스매칭 되는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것에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참고로 일본의 그 대표적인 그 컨설턴트인 오마에 겐니치는 BPT 대학이라는 것들을 대학을 설립을 해서 이러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런 융합 통섭형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점이 바로 이제 인문학 관점으로 이 현상들을 들여다보는 건데요. 실은 이 인문학 관점으로 그 분석하는 일들이 이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이 인문학 관점은 실은 이 변화가 어디서 왜 오는지를 근본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놀이와 일이 병행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요구되고 있고 또 일이 나누어지고 그 일하는 시간 자체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 천부일자리, 즉 태어나면서부터 일을 얻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이런 인문학 관점에서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런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한다면 이제 뭔가 기회가 큰 것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산업의 특징을 7가지 관점으로 살펴봤는데요. 글로벌 전체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고요. 이런 현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대략 3가지 현상들을 인사이트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3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독점을 추구한다라는 건데요. 이거 뭐 피터 티엘이 주장한 것이고요. 본인 스스로 이러한 또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규모가 작은 목표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또 필요하다면 점점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쓰고 있고 또 이러한 독점에 이르는 여러 가지 비밀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시장에 제시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독점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독점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요소들, 뭐 예컨대 원가라든가 뭐 품질이라든가 또 납기 준수, 시간을 축소하는 거,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 뭐 이런 요소에서 어떻게 하면 경쟁 기업보다 더 나은 위치를 얻을까? 이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요. 스타트업들도 이런 관점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는 결국 기업 생존 부등식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경영학 근로이신 윤석철 교수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인사이트이기도 합니다만 모든 기업들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이 상품의 가격이 있다면 그 상품을 만드는 원가는 가격보다 당연히 싸야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상품을 얻는 어떤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자기가 지불한 것보다 더 클 때 기업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이 2가지 조건들이 동시에 만족돼야지 생존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오래 되고 검증된 지혜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원칙을 이제 자신의 주제로 소화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데요. 지금 기업들이 현재 존재하는 기업들은 자신만의 역량이 있죠. 그게 제품에서 또는 서비스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 즉 제조 영역에서 자신만의 역량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역량들이 이제 새로운 역량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다다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라라는 의미로 이제 자신의 주제로 소화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일을 도와주는 것들이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등 소위 이 변화를 촉진하는 촉진 기술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실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벌어지는데 산업과 산업이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뭐 스마트 도시, 또 스마트 타운, 그리고 메타버스 뭐 이런 거, 메타버스 같은 거는 물론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로서 볼 수 있고요. 제품과 제품이 결합하면서 뭐 하늘을 나르는 택시 드론이라든가 또 위그선이라 그래서 배는 배인데 항공기처럼 그 운용하는 그런 배라든가 또 하늘을 나르는 오토바이트 등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종이책의 효용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점점 디지털 기기를 써서 책을 보는 그런 현상, 또 책을 읽기도 하지만 책을 듣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기도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은 이와 같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정말 제대로 융합되고 결합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집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집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IPTV, 즉 스마트 TV가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사례는 역시 뭐 서비스와 또 서비스가 함께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야나두가 제시하는 이 스마트 헬스, 즉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이 디지털 헬스 플랫폼은 실은 제가 수년 전에 미국에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서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 이런 것 좀 해야지 하고 생각했었던 사실은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누군가는 물론 생각하고만 있었지만 누군가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이러한 실제 상품을 상업용으로 서비스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이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가 기타 의료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의 결합으로 이러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매년 이제 그 중요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컨퍼런스에서 이제 발표되는데요. 금년에 CES 2023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주제 이야기들, 뭐 예컨대 AI라든가 모빌리티, 뭐 웹 3.0, 지속 가능성, 뭐 디지털 헬스 이런 주제로 많은 사례들이 발표되고 전시됐습니다만, 그 앞에서 말씀드려봤던 것과 같이 구체적으로 매우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러한 기술들이 선보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옆으로 가는 자동차, 또 색상이 아침마다 기분에 따라 내가 차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또 배송이라는 것이 많이 늘어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집 앞에 배송해 주는 거,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이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든가, 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를 만드는 나무와 같은 기술들이 이제 등장하는 등등, 정말 이러한 융합적이고 결합적인 그러한 새로운 제품, 상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실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제조 산업은 크게 변화하고 있고요. 다소 혼란스럽기도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분명히 이제 기회 요인이 있고요. 물론 위기 요인도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7가지 이제 관점으로 좀 쪼개서 보시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시 합쳐서 살펴보면 기회 요인을 더 잘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3가지 인사이트를 요약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